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헤쳐 부의 지혜를 찾아내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머니 히스토리안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 회사가, 그것도 고작 과일을 파는 회사가 한 나라의 정부를 통째로 뒤엎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정치 스릴러 영화 줄거리 같죠? 기업 이사회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니. 근데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권력의 균형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가 아니라 대통령과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는 한 기업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너무나 부유했고 정치적 인맥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미국 외교 정책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스스로를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자회사처럼 느꼈을 정도입니다. 보통 제국주의는 깃발을 앞세우고 쳐들어오지만 이 제국은 회사 로고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 대부분이 이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어떻게 돈과 권력으로 현실이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가 한 단계 레벨업할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지혜의 축복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바로 여러분의 지적 자산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바나나 회사가 여러 정부를 구슬리고 조종하고 심지어는 대놓고 전복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세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증기선과 전신 케이블이 세상을 급격하게 좁히던 바로 그 시절이죠.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바나나는 정말 신기한 과일이었습니다. 이국적이고 달콤하고 값도 싼 데다 마케팅 잠재력까지 완벽했죠. 마치 요즘 우리가 처음 보는 이국 과일에 열광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빨리 썩는다는 거였죠. 바나나는 따서 운송하고 냉각시키고 배에 싣고 항구에 내리고 판매하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며칠 안에 끝나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공급망을 통제하는 회사는 단순히 농장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필요했어요. 항구, 철도, 창고, 냉장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절대로 자신들의 사업에 간섭하지 않을 말 잘 듣는 정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1899년 여러 경쟁업체를 합병하며 탄생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줄여서 UFCO는 바로 이 게임의 마스터였습니다. 이 회사는 순식간에 거물이 됐죠. UFCO는 그냥 농장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서반구에서 가장 큰 해운 선단 중 일부를 소유했어요. 바나나만 옮긴 게 아니라 그 바나나를 실어 나를 철도를 직접 건설했습니다. 과일만 수출한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이 바나나 세금과 기업이 주는 월급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경제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같은 나라들에서 UFCO는 고용주이자 최대 지주였고 운송 독점 기업이었으며 정치적 행위자였고 필요할 때는 미국 외교 정책의 첨병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 시절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케일이었죠. 그리고 세상은 이걸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형태의 제국 아래 살던 사람들은요. 1904년 미국 작가 오 헨리는 온두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사실상 바나나와 그 뒤에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가 막힌 표현을 만들어내죠.
바로 바나나 공화국.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죠. 바나나 공화국이란 주권이 연약하고 외세의 압력에 제도가 휘청거리며 미래가 국민이 아닌 외부인이 통제하는 단일 수출품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이 용어가 착 달라붙은 이유는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FCO가 확장함에 따라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정의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들어맞게 되면서 바나나 공화국은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UFCO는 이 모델을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해가 갈수록 회사는 더 많은 땅을 거의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UFCO는 수백만 에이커의 황금 농지를 매입했는데 보통 현금이 절실했던 빚더미 정부나 외국 자본으로 한몫 챙기려는 현지 엘리트들로부터 사들였죠. 때로는 땅이 비옥했고 때로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유권 그 자체였어요. 땅은 곧 지렛대였고 협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은 경쟁자를 막는 가장 확실한 장벽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비옥한 토양과 수천 명의 농부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항구로 가는 유일한 철도를 UFCO가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누구도 자기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었으니까요. 이건 요즘으로 치면 플랫폼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알고리즘만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노동자들의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무자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UFCO 소유의 땅에 지어진 회사 마을에 살았어요. 집, 병원, 학교, 모든 것이 회사 소유였죠. 임금은 항상 실제 화폐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전표로 지급됐는데 이건 오직 회사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당연히 물건 가격은 회사가 알아서 정했습니다. 모든 경제 사이클이 UFCO에서 시작해서 UFCO에서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고 음식을 팔고 집을 빌려준 다음 그 수익은 고스란히 해외 본사로 빼돌렸죠. 만약 수직 계열화가 스포츠 종목이었다면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아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을 겁니다. 철도를 건설하면서 UFCO의 통제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중미 지역의 초기 철도 노선 중 다수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따라갑니다. 정글을 휘감아 돌고 주요 도시는 건너뛰고 인구 밀집 지역은 피해가죠. 왜냐하면 이 철로는 국가를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농장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죠. 바나나 밭에서 항구로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들은 국가 기관망을 얻은 게 아니라 사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이 철도를 규제하려고 하면 UFCO는 그들의 빚을 누가 갚아줬는지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인프라는 영향력이 되었고 영향력은 곧 강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 회사들의 진정한 힘은 땅이나 철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치에서 나왔죠. 선거가 불안정하고 제도가 미숙하며 지도자들이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UFCO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면제, 토지 불화, 노동 탄압을 약속하는 대통령을 지원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대주고 관료들을 로비했죠. 그리고 정치적 바람이 회사에 불리하게 불기 시작하면 UFCO는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죠. 20세기 초 내내 워싱턴은 해외,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유럽의 간섭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멀로 독트린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정당화 논리가 된 것이죠. UFCO는 자신들의 기업 문제를 국가 안보 이슈로 포장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노동 파업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되었고 세금 인상은 적대 행위가 되었으며 토지 개혁 제한은 미국 자산에 대한 위협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수준의 기업 리브랜딩이었어요. 이윤 보호를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기술이었죠. 가장 초기의 명확한 사례는 1911년 온두라스에서 나왔습니다. UFCO는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유리한 토지 조건, 낮은 세금, 독점적인 철도 운영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 계약들이 위협받자 UFCO는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함과 해병대를 파견했죠. 물론 그 이익이라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과일 회사의 이익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결정이 UFCO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토지 강탈, 회사 마을, 사유철도, 정치적 영향력은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기업 개입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개인적 인맥, 조작된 자산가치, 은밀한 프로파간다, CIA 요원들, 조작된 침공군, 그리고 단 하나의 실수를 저지른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얽힌 스캔들이었죠. 그의 실수는 바로 자기 나라의 땅은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54년 과테말라입니다. 이 사건은 쿠데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땅에서 시작됐죠.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소유한 수십만 에이커의 땅. UFCO가 헐값에 사들여서 세금을 내기 위해 거의 가치가 없다고 신고한 뒤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놀려두던 땅이었습니다. 1951년 민주개혁의 물결을 타고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에게 이것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과테말라는 비옥한 토양이 기업의 손에 갇혀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90%가 빈곤에 시달렸고 단 2%의 지주가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토지 문제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벤스는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제안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놀고 있는 땅은 국가가 수용하되 소유주가 세금을 내기 위해 스스로 신고한 가치대로 보상해주고 그 땅을 현지 농민들에게 재분배하겠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회사였다면 이건 그냥 정치적 분쟁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프루트에게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UFCO는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토지 가치를 조작해왔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자기 땅이 거의 쓸모없다고 주장했고 수용 위협에 처하자 갑자기 그 땅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주장했죠. 아르벤스는 UFCO가 스스로 신고한 가치, 즉 에이커당 대략 3달러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그건 회사가 그 땅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 주장해온 바로 그 금액이었죠. UFCO는 격분했습니다. 세금 고지서에 찍힐 땐 휴지 조각이던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니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된 셈입니다. 가끔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손에 이런 아이러니를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UFCO는 그냥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권력의 최고위층에 친구들을 둔 기관이었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는 UFCO를 대리했던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UFCO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관련된 많은 고위 관리들이 이 회사와 직접적인 재정적,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UFCO가 아르벤스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된다고 불평하자 워싱턴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앞마당에 뿌리내리고 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미국은 좌파 성향의 개혁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던 때였습니다. 아르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 개혁가였죠. 그의 토지 개혁 프로그램은 소련식 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점령했던 일본에서 시행했던 것과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진실은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UFCO는 홍보 캠페인에 자금을 대고 로비스트를 고용했으며 기자들에게 과테말라에 빨갱이가 침투했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증거가 희박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포는 화폐였고 UFCO는 그 화폐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954년 CIA는 PBS-UCCSS 작전을 개시합니다. 당대 가장 치밀하게 조율된 비밀 개입 작전 중 하나였죠. CIA는 소수의 망명자들을 모집해 무기를 공급하고 온두라스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봉기, 탈영, 과테말라군의 대규모 이탈 같은 가짜뉴스를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장교들을 매수했고요. 실제 병력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마치 거대한 반란군이 수도로 진격하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자기 군대마저 등을 돌렸다고 믿게 된 아르벤스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을 대통령으로 앉혔고 그는 즉시 UFCO의 우호적이고 노조, 토지 권리 운동가, 민주적 반대파에게는 적대적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몇 달 만에 토지 개혁은 뒤집혔습니다. UFCO의 자산은 보호받았죠. 그리고 과테말라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폭력, 즉 결국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측은 이 작전을 성공으로 간주했습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지키기 위해 외국 정보 하나가 전복된 겁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된 것이죠. 보스턴과 뉴올리언스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것은 간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로 보였죠.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기업 로비가 아니라 국가방위로 포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 공화국 시대의 천재성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사적 이익이 애국심으로 교묘하게 위장될 때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과테말라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UFCO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 파업을 진압하게 했고 이는 1928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군대가 발포하여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던 그들을 학살한 악명 높은 산타마르타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과일 회사에 대한 우호도에 따라 임명되거나 해임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에서는 UFCO를 사실상의 평행 국가로 만드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항구를 소유하고 전신을 통제하며 임금을 결정했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20세기 초 UFCO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해군보다 더 많은 선박을 그리고 많은 중미 정부보다 더 많은 직원을 거느렸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의 경제, 인프라, 그리고 국제적 평판을 통제하는 회사와 맞서 싸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전성기의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엘 풀포, 즉 문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촉수가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에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변호사, 용병, 엔지니어, 로비스트,
외교관들이 모두 그 회사의 급여 명부에 있었습니다. 자선 활동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했고 바나나를 진보의 상징으로 찬양하는 어린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철도를 기부한 다음 그 선물을 이용해 정치인들을 압박했죠. 심지어는 값싼 노동력의 꾸준한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의 이민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규모는 숨막힐 정도였고 그 방식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업 개입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평범한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는 변두리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를 규정하는 국경, 경제, 이주 패턴, 그리고 정치적 궤도를 형성한 중심 사건입니다. 하지만 서구 교과서에는 거의 실리지 않으며 실리더라도 핵심 챕터가 아닌 주석 정도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 기억의 기묘한 불균형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UFCO는 때때로 기이한 옛날 과일 회사로 기억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국가를 분열시킨 거대한 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20세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진화했을 뿐이죠.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은 더 이상 사설군대로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공급망, 금융 레버리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광업 및 에너지 회사들은 토지 권리 논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국가 권위가 약한 곳에서는 민간 보안 업체들이 활동하죠.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안정이 수능적인 정부에 달려있을 때 기업들은 수능적인 정부를 만들 유인을 갖게 됩니다. 바나나 공화국의 이야기는 사실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더 빨리 성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권이 협상의 대상이 될 때 한 국가의 운명이 이사회 회의 한 번으로 바뀔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출품, 철도, 프로파간다, 그리고 쿠데타로 쓰여진 경고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1954년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통치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의 자금을 대는 이익 집단인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즉 유인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때 돈이 어떻게 체스판의 말처럼 국가를 조종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번에 조작이 닥쳐왔을 때 게임이 이미 끝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